최씨 무신 정권의 3대 집권자인 최한과 4대 집권자인 최희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실정의 실정을 거듭하자 1258년 11월 유경과 김준 등이 왕정 복구와 민생 부재를 명분으로 야별초를 통해 최희를 제거하면서 4대 62년에 걸친 최씨 무신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이를 무호정변이라 한다. 하지만 함께 정변을 도모했던 동지인 유경을 숙청한 김준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왕정 복구의 대의는 사라지고 김준이 무신 정권 최고 실권자의 직책인 교정별감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무신 정권이 출범하게 된다. 이 시기 김준은 자신을 도와 무호정변을 성공시키며 위사공신에 책봉된 양아들 이면을 멀리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이면과 김준의 사이가 틀어지자 전부터 안권 회복과 원나라와의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원종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강인소를 비롯한 왕실 왕관 세력과 이면을 포함한 반김준 세력과 정치적으로 연합하여 김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1268년 12월 21일 원종은 환관 김경으로 하여금 병환을 이유로 김준을 궁궐의 편전으로 불러 외부와 차단시킨 뒤 김상이 김준을 급습하여 철퇴로 격살하고 이어서 김자후가 뒤따라오는 김준의 동생 김충을 살해하자 궁궐 밖에서 이면과 함께 대기하던 야별초가 일시에 김준의 아들 여섯과 김준의 일당을 모조리 도륙하면서 무호정변 이후 10년간 고려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해온 김준의 세력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는데 이를 무진정변이라 한다. 무진정변 이후 김준이 사라지면서 원종은 왕정을 복구하여 친위 국사를 돌보며 강화해서 개경으로 환도하고자 했지만 강경한 대문왕정 노선을 지지하는 이면은 원종의 정책에 반기를 들며 1269년 6월 21일 야별초를 동원하여 원종을 폐위하고 혁신적인 도라이다! 안경공 왕창을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하는데 스스로 교정별감에 올라 권력을 틀어쥐고 김준처럼 무신 정권을 존속시키며 무진정변의 명분에 역행하는 폭주를 시작한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하지만 이면의 전횡을 가만히 묵고할 수 없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원종을 각별하게 여기는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었다. 당시 원나라에서 수기 생활을 하다가 고려로 귀국하던 세자 왕심이 의주에서 이면의 난에 관한 소식을 접하자 서둘러 연경으로 돌아가 쿠빌라이 칸에게 원종의 폐위 소식과 이면의 폭정에 대해 직접 전달하는데 이에 쿠빌라이 칸은 급히 오토르 국하 등을 고려해 사신으로 파견하여 원종을 폐위시킨 이면의 죄를 질책한 뒤 원종의 복위와 조정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대를 파병하여 이 사태의 주동자들을 단죄할 것이라 경고한다. 쿠빌라이 칸의 정치적 압박을 당해낼 수 없었던 이면은 결국 1269년 11월 23일 원종을 포기시키지만 그 이후에도 대문왕정을 주장하는 이면과 원나라와의 관계 정상화를 지향하는 원종은 지속적인 마찰을 빚게 되는데 그 와중에 1270년 2월 이면이 등창으로 인해 급사하자 원종의 밀명을 받은 송송리와 홍규가 삼별초를 동원하여 이면의 아들인 임유무 일당을 척결하면서 마침내 100년에 걸친 무신 정권은 종말을 보하게 된다. 이어서 원종이 같은 해 5월 출륙환도를 단행하면서 고려 조정은 1232년 이후 38년 만에 강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여 왕정을 복구하게 된다. 그러나 개경 환도 직후 원종이 삼별초의 해산을 명하자 삼별초는 배중손을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며 승하 후 오늘 국왕으로 추대하고 진도와 제주도로 이동하여 고려 조정과 원나라를 대상으로 반기를 들지만 1273년 4월 고려와 원나라가 1차 일본 원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별초는 여원연합군에 의해 토벌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된다. (1269년 10월) 서북 면병마사 휘하의 영리인 최탄과 한신은 교의 이얼령과 낭장 계문비 그리고 연주의 호족 현효철 등과 함께 서경 일대를 중심으로 원종을 폐위시키고 안경공 왕창을 옹립한 권신 이면에게 반기를 드는데 이들은 군사를 이끌고 서경유수 최년을 포함하여 용주, 영주, 철주, 선주, 자주 5개 주의 지역 관리들을 살해하고 의주부사 김효거 등 22명을 포로로 잡은 후
고려의 국내 정세가 한참 혼란스럽던 1270년 2월 서경을 비롯한 북계의 54개의 성과 자비령 이북 서해도의 6개의 성을 들어 원나라에 귀구하는데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이면 일당이 원종을 패하고 안경궁 왕창을 추대한 반역을 묵과할 수 없기에 원나라로 귀부하여 원나라 황제를 통해 고려의 불의를 올바로 잡고자 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서북면의 민호들을 다스리던 토호인 그들은 서북면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시켜온 조정과 장기간 대립하던 관계로 사실 원나라를 등에 업고 조정의 통제에서 벗어나 서북면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였다. 최타는 이 연령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쿠빌라이 칸에게 강도의 역적 기면을 처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원나라군 3천을 파병해 주길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그러자 쿠빌라이 칸은 서북면 54개의 성과 서해도 6개 성의 군민을 원나라의 신민으로서 보호하겠다는 조서를 전하며 요양에 주둔하고 있던 원나라군 2천을 파병하여 최탄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에 최탄은 1270년 1월 서북면 토호들의 사병들과 원나라군 2천 병력으로 이면 일당을 척결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고귀한 원종이 최탄의 군사행동에 대해 쿠빌라이 칸에게 크게 항의하면서 최탄의 계획을 순식간에 수포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1270년 2월 쿠빌라이 칸은 자비령 이북의 서북면을 요양의 행성에 편입한 뒤 이를 동령부라 명명하고 최탄을 동령부 총관으로 임명하여 서북면의 민호들을 통치하게 한다. 그러자 1271년 7월 원종은 직접 원나라에 입주하여 쿠빌라이 칸에게 동령부의 반환을 요청하지만 쿠빌라이 칸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1275년 12월 동령부를 동령로 총관부로 승격시킨다. 하지만 막상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패는 원나라가 아닌 고려가 쥐고 있었는데 까볼까? 세조구제는 고려 후기의 고려와 원나라가 전쟁을 끝내고 화의를 체결할 때 원종과 쿠빌라이 칸 사이에서 이뤄진 합의사항으로 원나라가 고려의 의관과 풍속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용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훗날 포괄적으로 해석되면서 고려의 정체성과 영토 그리고 사직의 존속을 보장받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고려는 쿠빌라이 칸이 고려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한다고 직접 약속한 세조구제를 근거로 끊임없이 동령부에 대한 반환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1290년 마침내 동령부 관할인 자비령 이북 지역이 고려에게 환부되고 지난 20년간 고려의 서북면을 통치했던 동령부는 요양의 행성의 요심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동령부를 돌려받은 고려는 서북면의 토호들에게 관직을 수여하며 이들을 고려로 환속시키고자 했으나 한신, 현요철, 계문비 등 일부 토호 세력만이 고려에 남았을 뿐 최탄을 포함한 대부분의 토호들이 관할하던 민호들과 함께 요심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동령로 총관부는 요양의 행성 내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훗날 공민왕 제위 시기에 기철의 아들 기세인 테무르가 동령부를 장악하면서 고려와 동령부는 크게 반목하게 된다. 고려인들은 영웅전쟁 이전부터 요양과 심주에서 살고 있었지만 특히 영웅전쟁을 기점으로 많은 고려인들이 요심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자 1307년 원나라 무종은 고려의 충선왕을 심양왕으로 추대하여 요심지역의 고려인들을 통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1313년 충선왕이 고려의 왕위는 충수광에게 물려준 반면 1316년 심양왕위는 조카인 왕고에게 물려주면서 이후 충수광과 충혜왕 및 심양왕 왕고는 고려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연이어 극심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1345년 심양왕 완고가 사망하고 손자인 왕독타부라가 심양왕에 즉위하면서 고려의 왕위 계승 다툼은 한동안 잠잠해지게 된다. (1356년) 병신정변 이후 공민왕을 폐위하기로 결심한 기왕후가 맨 처음 고려의 차기 국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자는 당시 심양왕인 왕독타부라였으나 본인이 고사하면서 무산된 후 기왕후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자가 바로 덕흥군이었다. 기왕후와 최유의 사주를 받은 김용이
공민왕을 시해하기 위해 계획했던 흥왕사의 변이 실패로 돌아가고 요양행성의 원나라군 1만까지 동원하며 공민왕을 폐위하고 더 큰 군을 옹립하려 했던 시도마저 대실패로 끝이 나지만 공민왕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원나라 황실과 심양왕 왕독 타부라 그리고 기세인 테무르가 장악한 동령부란 존재를 단순한 국경 외부의 경계 요소가 아니라 공민왕의 왕권과 고려의 독자성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정치적 위협 요소로 여기게 되는데, 더 큰 군보다 원나라 황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심양왕 왕독 타부라는 공민왕에게 더욱 위협적인 원나라의 고려 왕족으로, 공민왕의 고려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원나라 황실에선 여전히 그를 고려의 국왕으로 추대할 가능성이 상존했으며, 이들이 친원계 할거세력이자 고려의 적대적인 기세인 테무르의 동령로와 연결된다면 원나라 황실의 지원, 옹립할 원나라의 고려 왕족, 그리고 요동의 군사력으로 구성되는 고려를 향한 악의 축이 완성되면서 원나라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언제든 고려가 왕위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 입장에선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전쟁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무의미하게 국력이 낭비될 수도 있기에 이를 우려했던 공민왕은 고심 끝에 동령부를 무력화하여 악의 축을 완성시키는 연결고리를 끊어내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 밖은 위험하다. 당시 동령부가 위치한 요동도처엔 온통 괴물들 투성인데다가 잘못하면 원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라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에겐 동령부를 공격하여 토벌할 수 있는 타당한 명분과 이를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을 만한 국제정세가 필요했는데, 혼란스러운 중원으로 인해 그 시기가 고려의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온다. 고려군과 원나라군에 의해 동계훈건군이 몰락하자 탄탄했던 천안국의 서계훈건군도 분열하게 되는데, 1360년 야망이 컸던 진우량이 천안국 황제인 서수위를 시해하고 스스로 황위에 올라 국호를 대한국으로 바꿨으며, 이때 명옥진도 독립하여 대하국을 건국하면서 각자 도생을 하게 된다. 강남 지역을 장악하려는 주원장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당시 강남의 최강자인 진우량과 장사성이었는데, 1360년 주원장의 성공을 맞받아친 진우량이 태평을 점령하고 주원장의 본거지인 집경을 위협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용만에서 벌어진 수전에서 주원장에게 대패하며 전력에 큰 손실을 입고 무창까지 후퇴하게 된다. 후퇴 과정에서도 주원장과 맞붙어 연패를 거듭한 진우량은 결국 강주와 남창 등 주요 거점 지역들을 뺏기면서 지난 수년간 전력상 우세했던 진우량은 점차 주원장에게 밀리기 시작한다. 이후 약 2년간 전력을 재정비한 진우량은 1363년 주원장을 제압하기 위해 장사성과 동맹을 맺고 65만 대군을 동원하여 장강 중류에 위치한 파양호에서 35일간에 걸쳐 주원장의 20만 병력과 대규모 호상 전투를 치르지만 진우량이 전사하며 또다시 주원장에게 패배하고 만다. 이어서 주원장은 진우량의 본진인 무창까지 공격하여 진우량의 아들인 진리에게 항복을 받고 장강 지역을 점령한 뒤 1366년 장사성, 1367년 방국진, 1370년에 명옥진을 차례대로 제압하며 주원장은 명실상부한 강남의 패자로 등극하게 되는데, 당시 주요 한족 반란 세력의 수장 중에서 시작이 가장 비로했던 주원장이 강남을 평정할 것이라 예상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1361년부터) (1367년까지) 진우량, 장사성, 방국진 등 경쟁자들을 제압하며 모든 반란 세력의 힘을 하나로 규합한 주원장은 1368년 1월 23일 응천부에서 명나라를 건국하며 황제로 등극하니 그가 바로 명태조 홍무제이다. 1368년 1월 17일 요양성에서 고려의 사신으로 파견한 객성대사 바얀테무르가 공민왕을 아련하며 명나라의 군사력이 강력하니 이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국경 방어에 전념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장서성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원나라의 지원군을 파병했던 이후로 꾸준히 중원에 정세를 주시하고 있던 고려는 현지 고려인들과 고려에서 파견한 간자들을 통해 중원의 전황과 정세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면서 이미 원나라를 압도하고 있는 명나라의 군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자 공민왕은 곧 원나라가 무너질 것이라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요동과 만주 지역에 대한 원나라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조만간 고려가 요동으로 진출하여 동령부를 공격하기에 유리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한다. 하지만 고려에 대한 명나라의 정치 외교적인 입장이 적대적일지 혹은 우호적일지 아직은 고려가 이를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1368년 11월 공민왕은 명나라의 침입과 요동의 동령부 공략에 대비하여 서북면과 동북면의 입군 체제를 점검하라 지시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나라는 가장 위협적으로 여기던 원나라와 원나라 군벌 그리고 고려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길 원했고 고려는 향후 원나라의 동령부를 공격하면서 가능하다면 고토인 요동을 수복하길 원했기 때문에 고려에 대한 명태조 주원장의 감정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으나 원나라를 사이에 두고 고려와 명나라가 직면한 정세를 감안하면 일단 양국이 서로 적대할 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주원장이 진우량과 장서성을 제압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중원의 패자가 아닌 그저 강남의 패자일 뿐이었다. 절동과 복권은 방국진과 진우정이, 사천은 명옥진이, 운남은 양왕 바자르오르미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강북은 여전히 원나라의 통치하에 있었기에 한족 중심의 통일국가를 꿈꾸던 주원장은 중국 전역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주원장은 먼저 절동의 방국진과 복권의 진우정 및 산동을 먼저 도모한 뒤 이어서 하남과 하북을 그리고 사천의 명옥진과 운남의 보르지긴 바자르오르미를 순차적으로 공략하여 명나라 주도하에 통일국가의 수립을 완성하려는 전략을 하나씩 실행해 옮기는데 그 시작은 오랑캐는 중원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포고문의 선언이었다. 진행시켜. 네. 산동은 선이사인 부얀북하가 익도의 본영에서 산동 각지의 원나라군을 지휘하며 외적으로부터 산동을 방어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산동을 장악하려면 필히 익도를 점령해야만 했다. 주원장은 서달과 상호춘에게 강회에서 기주를 거쳐 바로 익도를 공격하게 하고 동시에 장흥주에겐 서주, 제녕, 동평 등지를 우호에 공격하게 함으로써 동서 양방향에서 익도를 공략하는 전술을 시행한다. 또한 탕화, 양정, 호정미, 이문충, 유영충 등에게 절동의 방국진과 복권의 진우정 그리고 원나라가 통치하던 광서와 광동을 공격하도록 하명한다. 서달과 상호춘이 이끄는 명나라군은 11월 12일 기주를 점령한 뒤 11월 29일 익도를 공격하여 산동 선이사 부얀북하가 이끄는 원나라군에게 대승을 거두며 익도를 빠르게 함락한다. 그 사이 장흥조가 통솔하는 명나라군은 12월 8일까지 서주, 동평, 제녕 등을 점령하며 파죽지세로 진격하고 있었다. 이어서 명나라군은 12월 26일까지 등주와 내주 일대를 다음 해인 1368년 2월 12일엔 동창 일대를 차지하고 2월 25일에 아간 일대를 점령하면서 명나라군은 산동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 아울러 1367년 12월 명나라군은 절동의 방국진에게 항복을 받고 1368년 1월 복권의 진우정을 토벌한 뒤 연이어 광서와 광동까지 평정하며 명나라는 남방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된다. 산동을 평정한 명나라군은 명태조 주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목표인 하남을 남북 양방향에서 공략하기로 결정한다. 1368년 3월 1일 등유는 안육, 경능, 평량과 함께 명나라군을 이끌고 장강이 지류인 한수를 건너 불타오르네.
남쪽에서 당주와 남양을 공격하여 점령하는데 이때 등유는 원나라 장수 사극신과 장거경을 포함 적장 26명과 병사 1,500을 포로로 사로잡는 무쌍을 선보인다. 살아있네. 한편 1368년 3월 5일 산동의 나간에서 출정한 서달의 명나라군은 3월 16일 제녕을 거쳐 서진을 하며 영성, 귀덕, 허주 등을 점령하고 3월 29일 하남의 중심인 별량으로 진군하여 맹공을 퍼붓는다. 한동안 명나라군의 공세에 시달리던 별량의 원나라군은 점차 전투를 회피하며 극심한 내분에 휩싸이게 되고 그로 인해 수비장 이극이가 휘하의 많은 병력과 함께 야반 도주하면서 좌군필과 죽정 등을 비롯한 원나라 장수들과 병사들은 결국 서달의 명나라군에게 투항하게 된다. 이어서 4월 8일 서달은 낙양에서 코케테무르의 동생인 토인테무르가 이끄는 원나라군 5만을 대파하고 4월 26일 서달의 명을 받은 풍종이와 강무제의 명나라군이 원나라의 군벌인 이사제와 장사도를 패퇴시키고 섬주와 동관을 함락하면서 서달과 등유가 지휘하는 명나라군은 2달도 되지 않아 하남 전역을 장악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하는데 홍건적의 남발발 이후 산동에서 하남까지의 광활한 중원지역은 동계홍건군의 지배하에 있었고 원나라의 명장인 착한 테무르가 그들로부터 산동과 하남을 모두 탈환하기까지 장장 10년이 걸렸으나 명나라군은 고작 8개월 만에 원나라 통치하에 산동과 하남을 차지했으니 이는 가히 전례가 없는 엄청난 속도의 진격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1368년 5월 21일) 별량을 방문한 명태조 주원장과 명나라군의 지휘부가 대도 공략을 위해 군 전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자 1368년 6월 초 서달은 하남 지역을 평정한 명나라군을 하음에 집결시킨 뒤 동창으로 진군하게 하고 점령한 산동의 익도, 서주, 제녕 등지에 주둔 중인 명나라군 역시 동창으로 이동시킨다. 아울러 1368년 윤 7월 2일 별량에 주둔하던 명나라군도 동창을 향해 북진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동창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위휘, 장덕, 자주, 한단, 광평 등을 점령하고 7월 11일 동창에 도착하여 대기 중인 명나라군에 합류한다. 이어서 7월 15일 서달은 명나라 육군과 군량을 운송하는 수군을 통솔하여 수륙 병행으로 대도를 향해 북진하기 시작하는데 7월 22일 대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장호까지 진격한 명나라군은 7월 25일 대도에서 출정한 원나라군과 하선모에서 맞붙어 승리하며 대도와 지척인 통주를 점령한다. 통주가 명나라군의 소나귀에 떨어지자 현재의 전황을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원나라의 해종은 결국 7월 27일 황실과 조정 대신들을 이끌고 거은관을 지나 상도로 피난을 떠나게 되고 1368년 8월 2일 서달의 명나라군이 제화물을 통해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에 입성하면서 마침내 100여 년에 걸친 원나라의 중원 통치는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명나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해종과 황실은 자신들이 상도로 대피하긴 했지만 전란으로 인해 중원에서 잠시 물러난 것일 뿐 강력한 원나라는 곧 중원을 수복하여 다시 대도로 귀환할 것이라 공언한다. 그러나 대도와 경기 지역을 방어하다가 상도에 집결하여 해종과 황실을 호위하고 있는 중앙친위 병력을 제외하면 섬서의 태원에 주둔 중인 코케테무르의 군대가 사실상 해종이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인 상황에서 아무리 코케테무르가 명장 중의 명장이라 해도 단독 전력으로 대도 주변에 만만치 않은 명나라군을 모두 제압하고 대도를 탈환한다는 것은 그에게도 결코 녹록하지 않은 임무였다. 물론 섬서와 감숙의 이사제와 장량필의 군대가 있고 운남의 양왕 바자라와르미의 군대가 있지만 이사제는 동관에서 명나라군에게 패하고 봉상으로 퇴각하는 과정에서 입은 전력의 손실이 상당한 데다가 양왕 바자라와르미의 군대는 명나라군으로부터 운남을 방어할 수만 있을 뿐 중원을 차지한 명나라군을 돌파해가며 멀리 있는 상도까지 진격할 만한 군세는 되지 못하기에 해종이 의지할 수 있는 전력은 오직 코케테무르의 군대뿐이었다.
명나라군이 대도를 점령하자 명태조 주원장은 조서를 내려 손흥조에게 대도를 방어하도록 조치하고 대장군 서달과 부장 상우춘을 통해 명나라군에게 산서를 탈취하도록 하명한다. 이에 산서로 진격한 탕화, 진정, 풍승이 회경을 함락하고 연이어 택주와 노주를 점령하며 기세를 올리자 태원의 본진을 두고 있던 코케테무르는 부장 한차라에게 택주를 공격하여 탈환하도록 지시한다. 택주가 한차라의 원나라군에게 공격을 받자 풍승이 이끄는 명나라 지원군은 급히 택주로 향하는데 이를 미리 예측했던 코케테무르의 군대가 택주로 가는 길목인 한 점에서 명나라 지원군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다. 명나라군을 상대로 한 원나라군의 첫 승전보를 접한 해종은 매우 기뻐하며 코케테무르에게 대도를 수복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에 코케테무르는 최소한의 수비 병력을 제외한 전 병력을 이끌고 태원에서 안문으로 진군하는데 코케테무르는 안문에서 대도의 길목인 거영관을 치라 손흥조가 방어하는 대도를 공략할 요량이었다. 그러나 코케테무르가 거의 전 병력을 이끌고 출정한 사실을 간파한 서달은 구만의 군사로 대도를 지원하지 않고 역으로 비어있는 코케테무르의 본진인 태원을 기습하는 소위 빈집털이를 시전하며 코케테무르의 허를 찌르는데 이 친구 센스 있네. 당시 대도가 코앞인 보안주에 도달한 코케테무르는 예상에서 벗어난 서달의 공격에 크게 당황하면서 급히 태원으로 회군하여 근근히 본진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날 밤 서달의 명나라군에게 대규모 야습을 당하면서 코케테무르의 군대는 전투에서 대패하고 성내 4만 병력의 대부분이 포로로 사로잡히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코케테무르는 전투에서 패배한 직후 기병 18기를 거느리고 감숙의 영하로 도주하는 데 성공하지만 명나라군에 의해 본진인 태원이 털리고 휘하의 병력을 잃으면서 산서 지역에서의 군사 및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고 만다. 코케테무르는 패배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해종은 코케테무르가 태원에서 서달에게 패배했다는 전령을 접했을 때 명나라군이 원나라군을 기만하려는 가짜 뉴스라 여겼으나 패배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해종은 큰 충격을 받는다. 명나라군이 산서를 평정하고 상도와 해종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었던 코케테무르가 영하까지 퇴각하게 되자 상도는 동서남 세 방향에서 명나라군에게 포위되며 언제든 이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국 신료들과 황실을 이끌고 재차 피난의 길을 떠난 해종은 1368년 6월 13일 내몽골의 응청에 도착하는데 같은 날 상우춘과 이문충의 통솔하에 거영관을 거쳐 상도 앞에 도달한 명나라군은 나흘간의 교전 끝에 마침내 6월 17일 상도를 함락하게 된다. 몰락한 듯 보였던 코케테무르는 영하에서 패잔병과 감숙의 현지 병력을 중심으로 약 10만 규모의 군대를 조직하고 감숙 지역을 기반으로 빠르게 재기하면서 재차 중원을 넘보기 시작한다. 1369년 5월 장량신이 지휘하는 군대가 경양에서 명나라군과 격돌하자 이를 기회라고 여긴 코케테무르는 부장 한차라와 휘하 병력을 파견하여 장량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원주와 경주를 순차적으로 공격하여 함락하고 그 기세를 몰아 1369년 12월 감숙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감숙의 성도인 난주를 포위 공격한다. 그러나 난주의 수비장 장우는 코케테무르의 군대가 퍼붓는 맹렬한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난주를 방어한 뒤 명나라 조정과 서달에게 전황을 보고하며 지원군을 요청한다. 인근 공창에서 곽흥과 함께 코케테무르의 공격을 수차례 격퇴시킨 우광은 난주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자 공창을 방어하던 기병 전력의 일부를 거느리고 난주의 포위망을 풀기 위해 난주로 진격하게 된다. 그러나 1369년 12월 28일 난주의 초입인 굴란에 이르러 매복하던 코케테무르의 군대에게 성공을 당하는데 기병 전력에서 열세였던 명나라 지원군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사로잡힌 지휘관 우광은 곧 처형되고 만다.
코케테무르가 난주를 점령할 경우 감속을 통제하면서 서안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되고, 서안을 점령하게 되면 남경을 향해 진격하면서 최악의 경우 명나라에 대한 갈라치기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명태조 주원장은 이번 패배를 계기로 응창의 해종과 난주의 코케테무르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여 명나라의 위협 세력을 완전히 토벌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1370년 1월) 명태조 주원장은 서달을 정로대장군, 이문충을 정로부장군으로 임명하여 제차 북정에 나서면서 명나라군을 2개 제대로 재편한 뒤 서달이 이끄는 제1제대는 난주의 코케테무르를 공략하게 하고, 이문충이 이끄는 제2제대는 응창의 해종을 공격하도록 한다. 이문충의 제2제대는 해종이 이질로 인해 사망한 직후인 1370년 5월 16일 응창을 포위 공격하여 함락한 뒤 해종의 뒤를 이은 소종의 아들 마이디 이바라와 기영우를 포함한 다수의 황족과 귀족들, 그리고 약 5만에 달하는 응창의 원나라군 포로들을 데리고 남경으로 귀환하는데, 앞서 소수의 호위 병력과 함께 카라코름으로 도주한 소종이 카라코름을 원나라의 수도로 선포하면서 한때 중원을 통치하던 원나라는 막북의 자리를 잡고 국원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서달의 제1제대가 1370년 4월 서안을 거쳐 정서로 진군하자 코케테무르는 잠시 난주의 포위망을 풀고 난주의 길목인 치마역으로 이동하여 서달의 명나라군과 맞붙게 된다. 코케테무르에겐 한자라와 엄봉선, 서달에겐 등유와 탕화라는 유능한 장수들이 있었기에 양군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치열한 난전을 벌이는데, 그 와중에 코케테무르는 엄봉선의 일천 기병을 필두로 호덕제가 방어하던 명군의 동남쪽 진영에 야습을 가하면서 한동안 승기를 잡게 되지만, 서달은 이를 종신 방어 전술로 막아내면서 야습으로 인한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야습에 실패한 코케테무르의 군대가 퇴각하자마자 서달은 빠르게 휘하 부대를 재정비한 뒤 날이 밝자 전 병력을 동원하여 코케테무르의 본진으로 진격하는 역공을 가한다. 야습을 당한 명나라군이 동트자마자 역습을 감행할 것이라 미처 예측하지 못한 코케테무르의 본진은 병력들이 휴식을 취하던 중에 처절하게 털리면서 유능한 부장인 한차라와 엄봉선까지 전사하는 대패를 당하게 된다. 명나라군은 이 전투에서 코케테무르 점령지의 원나라 문무관료 1860명과 장졸 84,500명을 사로잡고 말과 낙타 및 가축 수만 마리를 탈취하는 엄청난 전과를 거둔다. 한편 코케테무르는 처자식과 함께 명나라군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힘들게 황하를 건너 카라코름으로 도주하는데, 중원의 모든 기반을 상실한 코케테무르는 카라코름에서 소종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북원의 전열을 재차 가다듬으며 앞서 서달에게 당한 2번의 비통한 패배를 혹독하게 대갚아줄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다. 그리고 명나라와 원나라가 치고받으며 싸우는 모습과 그에 따라 시시각각 변해가는 요동의 정세를 조용히 지켜보던 고려 역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늘어나는 고민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